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냥 부록 같은 거라서 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정리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인터뷰는 대담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네스트라든지 그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런 건물에 대한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구축하고 어떤 식으로 재사용했고, 재료들을 어떤 식으로 재사용했고,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짧은, 대담 형식의 인터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고, 어, 각각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첫 번째,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재활용 할당량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 베르너 소백의 그 논노비스 제일 그 기본 주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담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이 카의 가이페리라는 사람은 뭐 저널도 많이 쓰고 건축가로 활동도 하고 있으면서 또 뭐 부동산 회사나 그런 것도 많이 운용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도시 건축이나 그 바우벨트라고 하는 건축 잡지의 부국장을 지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대담을 이제 사회자 형식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고 베르너 소백이랑 그 더크 헤벨이라는 이 사람은 그 카이테 그 칼스루에 그 나haltige 바우엔 그 파케비세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까 학성님이 발표해 주셨던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축 그 모듈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는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까지 독일에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재료를 뜻하는 유일한 단어는 폐품이었다. 그 뒤로 Wegwerfgesellschaft, 그러니까 사회에서 버려진 어떤 것이라는 의미겠죠. 근데 오늘날에 더 이상 저희는 이제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다룰 때 폐기보다는 재활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집을 짓는 주택 건축에서 이 용어가 얼마나 현실화되고 있는지 이제 두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크 헤벨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자원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폐기물의 사이클이 선형 모델에서 이제 순환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자원들이 여러 번 이용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그 순환 시스템이 그 비즈니스에도 많이 적용이 될 거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재료나 구축 방식을 다뤄야 할지에도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가이펠이 수단 경제라는 게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미 3, 4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그 사이에 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철거 중인 건물도 예를 들어보고 현재 몇 퍼센트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집니다. 그래서 소백이 재활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업계에서 현재 이 주제랑 관련된 그 지식이나 논의가 너무 부족했고 사실 건축업계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된 재활용 할당량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거의 10%에서 90%라는 광범위한 재활용률을 언급을 하면서 어, 그 자재들을 되게 구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뭉텅이로 탄광 같은 걸 다시 메운다든지 아니면 소음 차단막 제작 같은 걸 이용하는 등의 그러니까 단순 재활용 우리 위한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고 어, 물론 이것들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자재 처리에 대한 부분에서 가능한 조치지만은 합리적이진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 가이페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자 소백이 매우 어려운 과제다. 근데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주석이나 아연, 구리와 같은 일부 원자재가 이미 고갈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게 되면 또 구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소재를 이제 건설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자원들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펠이 맞다. 그 이제 단순히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는 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 앞서 얘기했던 선형 경제를 이런 순환 경제로 바꾸는 것은 실제로 거대한 도전이고 되게 힘든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모범적인 사례를 꺼내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한 우마르 프로젝트, UMAR, 그래서 Urban Mining and Recycling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중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네스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게 그냥 뭐 이런 시범 프로젝트들이 단순히 시도에 그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도 묻고요. 그래서 베르너 소백이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는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활용 건축물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한테 그 한 방 먹이면서 충분히 이것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딱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가이페리 그러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프로젝트들이 이제 설득의 수준에 머물러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소백이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어, 앞서 얘기하진 않았네요. 또 이런 건축 자재 요소들의 유형별 분리들이 사실 15년 전부터 계속 배웠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진전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소백이 네, 건설업계를 비롯해서 업계 전반에 분명히 개선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그 재료를 만들 때나 사용을 할 때, 음, 그 가공된 재료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분리를 시킬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폐기가 될 때 일반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인식을 받아서 어, 단순한 그런 폐기물로 끝나는 자원의 양이 여전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런 만들어지는 요소들이 어, 개별 요소의 어떤 해체를 위해서 그 설계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전자기기나 휴대폰처럼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풀을 쓴다든지 다양한 어떤 재료의 조합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폐기를 생각하지 않고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일부 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크 에벨이 이야기를 하는 게 우마르 연구 모듈 작업을 하는 동안 한 가지 사례를 알게 되었는데 그 독일의 위생 장비 공구 업체인 그 라오펜이라는 그 업체가 있는데 어 그 라오펜이라는 이 업체는 그 화장실에 왜 그 변기라든지 세면대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서 스테인레스 이걸 이제 스테인레스로 변환을 해가지고 모듈을 전시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듈들이 어 그 폐기할 때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폐기를 해서 어 이제 분리수거가 되기 쉽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성이랑 친환경성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이페리 이 프로젝트에 대한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래서 소백이 여기 스위스 국립연구소가 이걸 만들 때 다양한 기획자와 전문가들을 초대를 했었고 이제 소백이 기본적으로 경량 구조랑 그 재활용 신화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가 다 잘 알고 있겠지만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소백한테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일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이펠이 그 재활용 자재 여기서 이제
레치클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뭐냐고 묻습니다. 이제 한국말로는 그냥 재활용 소재라고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재활용 재료로 만든 부품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까 학생님이 설명을 하신 그 세면대 유리를 뜯어가지고 그걸 압착해서 뭐 대리석 모양의 어떤 것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유곽을 짜부시켜가지고 어떤 새로운 패턴의 재료를 만들다든지 이런 식의 그 소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욕실에는 그 이런 패널로 만든 벽 클레딩을 사용도 했었고 지금 이거는 욕실은 아닌데 아까 그 욕실에 대한 그 재질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여기 사진을 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거실 부분인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종이 우유곽 같은 거를 압착시키고 재활용해서 이런 벽 재질로 한쪽에 되게 미술 작품처럼 멋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또 이제 폐기될 다시 또 그 분류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리수거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재료들을 접착을 할 때 특히 욕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조인트나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실리콘을 바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일절 사용하지 않고 프레스 조인트 그러니까 이제 압착 방식이나 가구식으로 조립식으로 이제 마감재들을 다 조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펠이 그 해당 그 재활용의 어떤 순환고리를 위한 전제 조건이 어떤 건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백이 언어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단순히 이제 그것을 재사용한다는 내용이랑, 이제 이후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에 대한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재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을 분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영어로 번역하기로는 reuse랑 further use라고 번역이 되겠네요. 이제 reuse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에서 사용되는 거고, further use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재료의 다른 범주로의 사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재활용, 리사이클링은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물체를 부숴서 그 외관을 해체해서 뭐 이제 다양한 또 다른 형태로 만드는 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백이 이런 유닛에서 그 모든 다양한 형태를 실험을 했었고, 어, 이제 또 예시를 또 하나 드네요. 그래서 이제 헤벨이 그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물 파사드의 구리시트 같은 경우에도 재사용의 한 예로 색상을 분리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이 그 초록색으로 부식되어 있는 부분은 교회에서 가져오고 다른 이제 갈색 부분은 다른 여러 건물의 파사드에서 가져온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아까 학생님이 얘기하신 음, 그 유리를 이제 녹여서 압착해가지고 깨진 유리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세면대 밑판이라고 하나? 이걸 만드는데 그거를 재사용했더라고요. 또 이것도 아까 학생님이 얘기하신 건데 이게 화세 목재 그러니까 파티클 보드 같은 건데 언뜻 보기에는 이게 단순한 합판처럼 보이지만은 그걸 결합하는데 접착제를 쓰는 게 아니라 곰팡이 배양액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어, 아, 그 합판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제 가이펠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런 재활용을 체계화하고 실행하려면 건축 자재의 그 디지털 라벨링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헤벨이 이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는 것이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를 던지고 이 데이터가 도시에 속할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속할 건지 아니면은 누가 이걸 관리하고 누가 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그런 출처라고 하나? 그런 소유권?
지적 재산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백도 이러한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또 이제 가이페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2018년 6월에 이제 그 미디에이터 거기서 건축가들이 그 토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그 전원문 중에 이제 모든 신축 건물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증명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장이 담긴 그 최종 선언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가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소백이 근데 이 문장은 너무 좀 엄격하다고 생각을 한다. 물론 이제 본인들은 계속 구축을 할 것이다. 이제 근데 그런 돌봄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원래는 이제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돌봄이라는 게 그 독일어는 피어서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로 가져가서 공동체랑 자연을 돌보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건축의 역할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연구했던 거랑 맥락을 비슷하게 해서 건축 자재가 식별이 가능하고 새 제품으로 변환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속 리사이클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배운다면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거다. 이런 사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크 헤벨이 그 이제 뭐 구축이나 재료에 나카이티게스 바우엔 네, 관여를 하는 사람답게 계속해서 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보다 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앞에서 계속 예시로 들었던 네스트 캠퍼스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프랭크 하이라인이라는 사람은 베르너 소백 사무소의 그 이 사람도 건축가인데 그 공동 대표라고 하나? 제가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그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베르너 소백 그 지사의 그 대표로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아마 이 인터뷰는 이분이 대담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 혁신의 핵심인 그 네스트 캠퍼스 초기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얼마나 걸렸나요? 라고 묻는데 이 피터 리히너라는 사람은 그 스위스 국립연구소의 부국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2009년에 그 새로운 개념을 실험실 수준에서 실제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을 개발하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물이나 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실험적으로 어딘가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가능하게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런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건축 개념으로 발전을 했고 이제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또 이제 상당한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상당한 지원도 많이 필요했고 2014년 여름에 기공식이 열리고 16년에 드디어 네스트가 기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랭크 하이라인이 이게 되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은 그 우연한 만남의 결과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전략의 결과인가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왜 했냐면은 이 네스트 건물을 짓는데 단순히 건축가만 관여를 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여러 분야의 어떤 미디어나 아니면은 AI 그리고 3D 프린팅 같은 이제 모든 기술의 어떤 집약체이기 때문에 네스트가 그런 그 여러 전문가들끼리 그러니까 에테아 치리히의 전문가들끼리 컨소시엄도 엄청 많이 하고 그 다른 전공들끼리의 어떤 협업도 되게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건설 분야의 과제가 뭐 건설이나 건축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 소비, 뭐 쾌적성, 디지털화 등
다양한 분야들을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스트를 만들 때도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섭외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때때로 그거는 스위스 국립연구소에서 제시를 하기도 하고 주제를 제안을 받기도 하는데 뭐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중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충분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또 이제 학계 산업계 파트너로 구성이 된 헌신적인 컨소시엄이 등장할 때 비로소 발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프랑크 하이라인이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스위스 국립연구소 부국장은 이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그 국립연구소가 더 국제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얻게 되었고 실제로 매달 1,000명 정도의 이제 일반인 방문객이 물론 이제 건축이랑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그분들이 이제 방문을 네스트에 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이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네스트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그 어떤 연구나 산업 분야에 파트너십이 되게 끈끈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프랑크 하인라인이 그러면은 다른 질문하는데 현재 건설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떤 것이며 이를 극복하는 데 네스트가 어떤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리히너가 물론 이제 업계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따르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 이해는 하지만은 뭐 우리가 찾고 있는 이런 뭐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디지털화 등의 해결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스트를 통해서 훨씬 더 이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 있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이 사회적, 경제적, 생태학적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네스트는 그거를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증거를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나 시스템도 되게 중요한데 어, 그 마지막엔 항상 건축가의 역량을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루비우스의 관점에서 볼 때 건축가는 항상 새로운 솔루션을 위한 매력적이고 기능적이며 내구성 있는 건축 구현을 하는 것이 의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프랭크 하일라인이 2050년에는 그럼 미래에는 네스트에서 어떤 기술, 어떤 재료 및 문제가 연구가 될까? 그때까지 이제 모든 그 비판이나 크리틱, 미해결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지에 대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향후 30년 동안 이런 사회적 기술적 변화가 사람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그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이제 순환 사이클 그런 것들과 재생에너지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돼서 이제 이런 리사이클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앞에 말한 주제와 연관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리사이클링이 성공적으로 이제 100% 가능이 제기된다면은 이런 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케어도 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어, 그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답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프랑크 하인라인이 이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주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네스트의 건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대담인데 이거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프랑크 하일라인이 이제 또 물어요. 네스트 연구 건물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누구한테 묻냐면은 그 이제 파비오 그라마치오라고 하는 이 사람 그냥 에테아 취리의 그 교수거든요. 그 플라스티시에 게슈탈튼 그런 건축 형태와 관련된 형태와 그런 컨스트럭션 구조와 관련된 수업을 하는 교수인데
이제 이 교수가 네스트의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담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답변을 하는 게 그 처음에 이게 사실 새로 출범시키는 프로젝트니까 뭐 어떤 어디서 레퍼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체적인 유형학적 참고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게 되게 특징이었다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 단점이 오히려 되게 큰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네스트라는 게 그 말 그대로 이제 둥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뭐 여러 새가 앉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위에 어떤 둥지 위에 여러 알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유기적이나 신진대사 같은 그런 그 예시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단순히 이제 그런 것만으로는 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항상 새로운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적응이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여러 분석적인 작업을 통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 또는 이제 연구 실험실, 뭐 인프라 그것들이 모두 이제 갖춰질 수 있는 건축 형태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센터에 있는 게 그 백본이라고 하는 그 척추거든요. 그래서 그게 코어 역할도 하고 이제 아트리움 역할을 하는데 이 센터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아트리움에 모여서 뭐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코어를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장 센터에 이런 큰 규모의 뭐 공간을 만들었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건물들이 그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일조량이라든지 어떤 바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공평하게 나눠갖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적의 조건을 못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도시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대요. 이런 불공평함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수직 도시, 그러니까 이런 수직의 어떤, 아니,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오히려 이러한 프로젝트가 좀 더, 어, 그, 어떤 작은 수직적인 도시를, 사실감 있게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적절한 수직 도시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랭크 하이라인이 그럼 계획 단계에서 이미 구체적인 사용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었나, 아니면은 그 완전한 플렉시비티를 생각을 했나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라마치오가 그 플렉시빌리티는 절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은 최대 개방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프랭크 하이라인이 이 네스트 디자인이 다른 어떤 건축가들의 프로젝트를 방해를 하지 않고 또 동시에 모든 것들이 하나로 보이게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파비오 그라마치오가 어, 이제 건물의 외관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는 되게 건물로서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반대로 생각을 한 게 차라리 그럴 거면은 어떤 기준이 되는 그 견고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커다란 캔틸레버를 만들어서 수평 슬래브를 밖으로 빼게 되었고 동시에 이렇게 되면은 그 건물 중앙에 위치한 이 백본을 이제 시야적으로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이 위에 올라가는 다른 건물들의 상호작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위에 올라가는 건물은 기본적으로 캔틸레버 바깥쪽에서 30cm 정도 안쪽으로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유니세 파사드가
그 캔틸레버 밖에서 30cm 정도 안쪽으로 올 수 있도록 설정을 했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건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뭐 안전상의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네스트는 매우 다양한 임시 유니트를 제공을 하는데 향후 건축 환경에 있어서 이러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좀 더 생각해서 건축해라. 근데 저희가 지은 이 건물은 사실 건물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커다란 하나의 어떤 그 실험실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런 유형의 건축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그냥 커다란 건축을 위한 연구동, 실험실 정도로 봐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크 하인라인이 그라마치오 씨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인터뷰를 마치거든요.